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인 것입니다. 1번. 조건을 붙인 취소의 의사표시. 1번 정답이죠. 무효고. 이제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 이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붙이면 그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요. 1번부터 틀리셨어요? 1번은 짧잖아요. 길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길면 길어서 틀리고 짧으면 짧아서 틀리고 그러죠. 답은 1번이고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요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고요. 2번, 3번 보시면 불능의 사실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 불능이면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고요. 4번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비진의 표시. 유효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알 수 없었으니까 유효고 5번 제3자 사기. 사기니까 역시 취소 사유가 되죠. 무효인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OX예요. 1번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민사사건이죠. 그럼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지만 민사사건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1번은 유효고 2번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 말만 나와도 이것은 유효죠. 그러니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요. 3번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번은 틀렸죠. 뭐 반사회적 행위로 본 거고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봤던 판례지. 갑이 을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채권자인데 이자를 연 1200%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할 때 봤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을이 갑에게 현재 2달치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태인데 을이 나중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을은 앞으로 이제 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반사회적 무효니까.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이게 반사회적 무효인 건 당연한데 이미 지급했던 이자, 요 이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지만 요것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746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나눴는데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고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반사회적 원인이 급여자에게만 있고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그럼 을은 반사회성이 없으니까 얘는 단서가 적용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판례하면서 많이 본 거죠. 지금 3번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다라는 판례고 답은 3번이고요. 4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갑이 을에게 도박 빚이 있다. 도박 채무가 있는데 이 도박 채무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무효예요. 그러니까 변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병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한테 대금을 받았을 텐데 을이 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도박 채권 변제
충당을 했다. 이게 지금 주어진 사실관계죠. 그럼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냐 유효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유효다. 이것은 도박 채무와 별개로 이루어진 대리권 수여이기 때문에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이 처분 행위도 유효가 될 것이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대금 변제 충당했다면 이 변제 충당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는 반사회적 무효죠. 이건 도박 빚을 변제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그 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적용되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수권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였죠. 그 얘기고. 기억나시죠? 예, 5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 매매의 가장 기본이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고 말소를 구할 때 직접 말소에 대위해야 되는 거예요. 대위해야 한다는 거죠. 틀린 질문은 3번이었고 3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판례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기부 행위와 같은 무상 행위에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적용되지 않는 건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증여, 무상 행위죠. 그리고 경매, 증여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2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번은 매년 출제되는 질문이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그랬어요?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했던 알박기 사건 내용이었고요. 이거랑 같이 나왔던 판례가 뭐였냐면 그럼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 부재소 합의를 하면 그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3번? 틀렸죠.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무효주장자가 이러한 사실을 다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4번.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4번은 틀렸죠. 상대방의 궁박을 알았다고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5번.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언제라고 했어요? 계약 시에요. 법률행위 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공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급격한 사정의 변화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면 그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약 시에 불공정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 나중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이고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건 비진위가 아니라 진위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대출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래도 유효하다고 했죠. 뭐니까? 진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대출 약정을 맺은 거죠. 그럼 얘는 명의를 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은 이 B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B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이 대출은 채무부담 의사 없이 친구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이건 비진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건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럼 진이면 대출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 유효한 거죠. 근데 이 금융기관이 얘가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 악이었대요. 그러면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진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냐 악이냐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비진이로 인정되었다. 만약에 비진이로 인정되었다면 얘가 악일 경우에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지만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유효다라고 했던 거고, 그럼 이거 보면 항상 비교했던 판례가 있었잖아요. 금융기관이 뭐 했을 때? 양해. 금융기관이 양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양해했냐면 형식상의, 이 친구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이 만약에 양해해 주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죠. 채무 부담이 없다는 건 허위의 대출이고요. 다 짜고 한 거니까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이 똑같은 사례에서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진이. 없으면 진이고 양해란 말이 나오면 그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1번 그 얘기고 2번.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2번? 맞죠? 예. 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요.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2번 말고. 그러니까 이거 수업하면서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고 몇 번을 얘기했냐면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3자는 다 선이면 돼요. 근데 비진이 표시는 이건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문제잖아요. 원칙은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 이런 거 틀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는 왜 어렵다 그랬는데 가비울에게 비진이로 증여를 했어요. 부동산을 증여했다. 비진이로. 그러니까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다는 거예요. 원칙은 누가 소유죄? 원칙은. 얘가 비진이로 우리에게 증여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전 등기해줬다. 원칙은 누가 소유죄예요? 비진이는 유효잖아요. 유효. 그렇죠?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겠어요? 을이.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냐면 답. 그럼 무효가 되는 건 언제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야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예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이기만 하면 유효예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과실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그럼 입증 책임은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요? 원칙이 유효니까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다. 그럼 제3자가 취득하느냐 문제 있었는데, 그럼 이 제3자 취득 여부와 관련해서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병은 언제 권리를 취득해요? 1번 선의일 때, 2번 선악불문, 3번 못한다.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잖아요. 유효면 얘는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제3자는 언제든지, 병은 언제든지 선악불문하고 취득을 한다라고 했고,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럼 병은 언제 취득해요? 병은 선일 때만 권리를 취득하죠. 이때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107조 2항에서 얘가 선이면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법률의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제3자가 선이면 무조건 취득하는데 이때 제3자가 취득하려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선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이 돼요? 선이 유효가 되려면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비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강박이든 제3자가 보호되려면 뭐기만 하면 된다고?
선이면 된다 했죠. 그거 섞으면 안 되고요. 3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이 표시는 무효로 되는데 선이 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져요. 표의자가 지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표의자잖아요. 표의자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3번 정답이고. 부담 가서 해설을 못 하겠네. 4번 뭐예요, 4번.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지금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대리권의 남용.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유추적용된다고 했냐면 비진이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대리인이 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비진이 단서가 적용되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요. 5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진에서 말하는 진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OX에 틀려.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가 되는 거죠. 원하는 것과 상관없다고 했고.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니까. 2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이때 해악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묻지 않지만 반드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건 강박이 아니다.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판례고요. 3번.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원래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근데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상실될 정도까지 가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강박행위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죠. 4번이고요. 늘 했던 얘기죠. 남들은 아무도 겁을 안 먹었는데 자기만 겁먹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관적 인과관계다라고 했죠. 일반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4번 틀렸고. 5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언제나 위법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점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이 사정이 생겨서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병으로 하여금 갑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였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기억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가능하다고 했냐면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그럼 지금 나온 것처럼 승낙이 없더라도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그럼 선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 병은 갑의 대리인이고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 누구를 현명해야 돼요? 본인을 현명해야 돼요? 대리인을 현명해야 돼요? 당연히 본인이죠. 근데 디귿에 보세요. 병이 복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때에는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틀렸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갑,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죠.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하여 병을 선임한 때에는 그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갑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리을은 맞죠? 옳은 지문이고. 그러니까 원래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그럼 선임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칙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지명한 경우. 본인이 지명한 경우면 책임 안 지죠.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본인에 대한 뭘 하지 않으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책임도 무과실 책임, 무조건 져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경감되죠. 뭘로 경감되냐면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음, 갑의 승낙에 의하여 을이 병을 선임한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미음? 틀렸죠. 원래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의대리니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미음에 보면 승낙에 의해서 선임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감독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했을 때 그때만 없는 거고, 미음은 틀렸고, 비읍,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 니은, 리을. 답은 몇 개냐면 3개. 어쨌든 3개 맞은 분도 계실 거고. (7번) 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 효력에서 틀린 겁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그 자체로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지 뭐 새로운 절차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했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허가구역에서는 협력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렇고요. 4번. 유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 매수인은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금은 유동적이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언제가 되어야 반환 청구가 된다고 했냐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착오 사유가 있더라도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5번이 틀렸죠.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여 이 계약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협력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게 판례였죠. 뭐 당연한 거죠. 허가구역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뭐 허가구역이라고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할 수 있고.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도 본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번. 맞죠. 옳은 질문이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도 대리인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하자 있는, 제가 미안해지니까. 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본인이 착오가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해지는데 이때 취소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죠. 3번 취소권만의 승계라는 건 안 된다고 했죠. 법률상의 지위가 같이 승계가 돼야 되고요. 4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는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나야 갖는 건 취소권이 아니라 추인권이죠. 추인권.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원인 중에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죠. 추인. 4번 틀렸고요. 5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제한 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이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친권자가 추인하면 이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유효가 된 거예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된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 9번 조건 기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소급하여 복귀한다. 1번이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소급하여가 틀렸죠. 조건의 성취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1번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한 것처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요. 특약으로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소급표가 없는 건 뭐고요? 기한이죠. 2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그건 뭐였냐면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했죠.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해요. 합격하면. 그러면 합격하면이라고 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합격하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건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너에게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는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 조건이면 얘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1억 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갑이 원래 을에게 1억 원을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야, 내 돈 1억 언제 줄 거야? 이랬더니 갑이 야, 너 합격하면 내가 그때 줄게 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면 얘가 시험에서 떨어져도 1억 원을 줘야 되죠.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여기 제시한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갑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없어지느냐로 구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시험에 떨어져도 그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갑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조건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렇죠?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험에 떨어지면 1억 원을 안 줘도 된다. 그럼 이건 진정한 조건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이 본 판례가 이거였잖아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근데 이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했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제3자에게 이 목적물이 임대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제3자에게 임대되면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조건이에요. 근데 제3자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키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대요. 그럼 이건 조건일까요? 불확정 기한일까요? 불확정 기한이죠. 여기 제시한 부관이 발생되지 않았다. 즉 제3자에게 임대가 안 됐다라고 하면 보증금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럼 그 부관이 발생하지 않아도 갑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보증금 주면 돼요?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제3자에게 임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죠.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뭘로 본다고 했어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져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럼 보증금 언제 빼줘야 한다고요? 불나면 그때 바로 빼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 차례 조심하시라고 했던 발라요. 그렇죠? 문제집 푸신 건 다 버리셨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있는 거. 3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정지조건부 특약하고 형성권적 특약하고. 근데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그럼 다른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우리 판례 입장에 의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어 없어도 상실되는 거예요. 형성권적이면 있어야 상실된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고. 또 보면 되죠. 뭐 아직 53일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되고 의사표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성취로서 효력이 생겨요. 이건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라는 건 어떤 게 형성권이 있죠? 형성권은 뭐가 있어요? 취소, 해제,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보면 형성권이라고 부르죠? 그랬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하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다른 학원에 이제 마지막에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분위기가 이래요. 저한테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던 분들이니까.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판례 입장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어떻게 했냐면 2달치 이자를 안 내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고 특약했어요. 1월 1일 날 빌렸고 변제기가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 빌렸는데 2달치 이자를 안 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특약을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한다면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상실이에요? 당연 상실이에요. 당연 상실이고 형성권적이다라고 하면 상실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했냐면 형성권적, 그러니까 상실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 상실이 아니라는 거죠.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은 채무자를 위해 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해 둔 거예요? 누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지금? 이자 안 내서 채무자 잘못이잖아요. 이건 채권자를 위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 상실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상실시킬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 상실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형성권적 특약이다. 중요한 판례니까 각각의 의미를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한다고 했고요.
물론 조건기한이 쉽게 나오면 저런 건 안 내고 뭐 간단한 법조문만 내요. 근데 조건기한이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우리 시험에 출제 당연히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 저것도 역시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거 다 출제된 판례들이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계속 보죠. 4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위 이제 조건 성취의 의제라고 불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의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 방해 시예요? 아니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추산되는 시점이지 방해 시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5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정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번은 쉬운 내용이죠.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다 무효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1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자, 10번 보시죠. 자, 등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서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등기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 이건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본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할 때, 그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제3자가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멸실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다. 소위 이제 표제부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하여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비록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실체관계죠. 그러니까 위조 서류 등기는 원래 무효예요. 무효인데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던 거고.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특조법의 등기예요. 일반 이전 등기는 언제 깨진다고 했냐면 사망한 자로부터 이전되면 깨져요. 그리고 일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깨져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는데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면 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그걸로 깨지지 않아요.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사망한 자 신청에 의한 경우라도 깨지지 않고 언제 깨진다고 했냐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깨진다라고 했죠. 그 얘기가 다시 적혀 있고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이건 등기 추정력 중에서 모든 시험을 통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판례라고 했던 거죠.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쳐요. 전 소유자, 직전 명인에게도 미친다. 제일 중요한 판례고요. 옳은 질문이고 5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보존 등기인데 이중 보존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동일인 명의와 다른 경우. 동일인 명의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한 거고요. 동일인 명의가 아니라면 무조건 하면 틀리겠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선등기가 유효하다. 두 가지. 동일인 명의면 무조건 선등기 유효. 그리고 명인이 다르면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 유효. 이렇게 되고요. 11번.
물권적 청구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손해배상이랑은 다르죠.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물권적 청구는 그렇지 않고.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답은 쉬운 답이죠. 2번.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물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물권적 청구권만 가져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3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와 등기 말소 청구권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소송이라고 있고.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건 방해 제거 청구 1년 안에 점유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넘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때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얼마나 해야 한다고요? 1년 안에. 그리고 이 1년은 무슨 기간입니까? 출소기간, 출소기간.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그렇죠. 반환 청구한다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뭐하고 뭐 있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옳은 것은? 이건 매년 출제되는 파트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번은 틀렸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니까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대가 보상은 악의 점유자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과실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유익비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 지출 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 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지금까지 보신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건 이게 처음이에요. 3번지만. 이건 지난달에 나온 판례예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유익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증가액이 현존해야 되고요. 그럼 증가액이 현존하면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하는. 그거 가지고 예전에 시험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려면 그 지출액과 증가액이 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산정은 둘 다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출액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점유자가 입증해요. 점유자가 지출액과 증가액을 입증해내면 회복자가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는 건 최근 판례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예. 4번.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선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현존이익만을 배상하면 된다. 현존이익 배상은 선이면서 자주까지 갖춰야죠. 선이면서 타주는 전부 배상이고. 5번. 악의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비용이죠. 비용은 선악불문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13번 보죠. 상린관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번 판례는 작년 판례,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2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무상으로 바뀌어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란 말이 나오면 무상이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지 특별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뿌리와 가지의 구별이죠. 가지가 경계를 넘어오면 임의 제거 안 되고 일단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뿌리는 제거가 바로 가능합니다. 4번. 담의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4번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틀린 질문이죠. 틀리셨어요? 예.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해요? 면적의 비례. 5번. 인지에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요구되며 법원의 판결로서 가름할 수 없다. 주거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승낙이 없으면 판결을 받았을 수 있어요. 물론 일반 토지라고 해서 임의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인지 사용을 청구하는데 그 토지 사용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OX. 틀려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임의로 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안 해주면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근데 주거의 경우에는 판결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